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 지은이는 중국 푸런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황양밍입니다. 불안은 인류를 보호하는 안전 기제로서 인류가 진화하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와 공존했다. 어떻게 보면 우린 불안이 필요하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불안해야 한다. 마틴 하이데거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하고 회사 동료들과 소통하는 등의 일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점거한다고 여겼다. 그는 이 점거를 함락이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멈춘다. 그런데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그제서야 우리는 자아를 감지하고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된다. 1908년 심리학자 로버트 여키스와 존 도스는 자극과 성취도에 관련된 유명한 실험을 했다. 두 사람은 실험용 쥐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쥐가 임무를 완수하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전기 충격을 가했다. 그들은 여러 강도의 전기 충격을 이용했고 그 결과 쥐는 중등 강도의 전기 충격에 가장 빠르게 임무를 달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위의 실험처럼 불안과 성취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안의 정도가 낮으면 성취도도 낮았다. 반대로 스트레스와 불안의 정도가 높으면 성취도도 점점 높아졌고 불안이 특정 수준에 이르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최고의 성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불안을 적정 불안이라고 정의했다. 그것은 건설적이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불편함으로 작용한다. 쓸모없는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감정의 재해석과 생각의 전환이라는 두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잘못된 신념이 감정을 좌우한다고 판단한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는 ABC 이론을 제시했다. A. 일상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나 마주친 사람, 즉 돌발 사건이다. 예를 들어 상사가 면담을 요청하는 일이다. B. 그 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상사가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다. C. B처럼 해석한 후 초래되는 결과다. 즉,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졌다. 당신의 감정 C는 A, 즉 사건이나 사람이 직접적으로 초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인 B 때문에 발생했다.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고 나아가 느낌과 행동이 달라진다. 갑작스레 일어난 사건이나 마주친 사람 자체가 자신을 골탕 먹이고 걱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반응이 기분을 결정한다. 관건은 사건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이다. 미국 임상심리사 알버트 앨리스가 창안한 ABC 이론은 그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핵심 요소이다. 젊은 시절 수줍음을 많이 탔던 알버트 앨리스는 자신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한 달 동안 공원에서 마주치는 모든 여성과 일부러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초대하고자 했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여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알버트 앨리스의 초대에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마저도 그를 바람맞혔다. 하지만 알버트 앨리스는 더는 수줍음을 타지 않았고
타인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는 것은 자신의 비이성적인 판단 때문임을 깨달았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곤경을 벗어날 기회가 찾아온다. 이 이론은 지금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요컨대 불안도 역량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불안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난 안 돼. 난 부족해. 난 못해. 이러한 자기 의심은 불안의 핵심이다. 우리는 왜 자기 의심에 빠질까? 어떻게 해야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생각하던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명언이 떠올랐다. 심리학자 게이 핸드릭스의 말이다. 우리가 자신을 믿는 과정은 깃털의 보드라운 어루만짐일 수도 있고 망치의 묵직한 타격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의 이 시적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완고하고 폐쇄적이며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에게 망치를 휘둘러 자신을 부수는 것과 같다. 반대로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며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은 마치 깃털로 어루만지듯 따뜻하고도 사랑스럽게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5초의 법칙은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멜 로빈스가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거꾸로 세면 즉각 행동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멜 로빈스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여겼다. 어떤 일을 긴 시간 들여 생각만 한다면 결국 그 일을 끝내지 못할 가능성은 커진다. 멜 로빈스는 테드 강연에서 5초의 법칙을 장려했다.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을 봤다면 바로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지, 상대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지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5초의 법칙은 목표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래의 나를 이용해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성장의 힘을 믿어보자. 이런 상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장한 후에 자신을 상상하고 미래의 나와 유대감을 갖는 것만으로도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다. 감정의 근원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거의 모든 불안의 배후에는 같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자신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며 심지어 용서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자신을 배려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능력이다. 이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기 자비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 예를 들어 자신을 동정하는 것과 남을 돕는 행위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타인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꼭 자기에게도 너그러운 것은 아니다. 자기 자비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 비판을 하기 쉽다. 반대로 자기 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을 관찰해 보면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 1.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겉모습을 받아들인다. 외모나 몸매가 뛰어나지 않아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 2.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자신을 보호한다. 외모가 별로다, 똑똑하지 않다 등
부정적인 평가를 들어도 상심하거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3.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며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과 태도를 취한다. 자아 수용이 가능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아와의 관계가 조화롭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자. 나의 불완전함, 실패까지 받아들여야 진정한 자기와 하나가 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이룰 수는 없다. 연습이 필요하다. 수십 년간 형성된 감정 패턴과 신념 체계를 끊임없이 감지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우리는 결국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 나와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와 화해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불만이 쌓이고 비난하고 싶을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관객이 되어보거나 나를 무조건 받아주자. 과거는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여 나 자신과 화해하자.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와 캐서린 캐첨의 공저 우리의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에서 저자는 법원 심리 사건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많은 중년 여성이 어린 시절 아버지 또는 친척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신중히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학대당한 기억은 해당 여성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음을 밝혀냈다. 일과 가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은 여성들은 상담 그룹에서 들었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또 최면요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패가 유년 시절의 학대 때문이라고 착각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학대 같은 사건은 감정이 매우 격해지는 일인데 어떻게 잊어버리거나 왜곡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계기로 나는 감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자 나의 박사 후 연구원 과정 지도교수인 리사 펠트만 바렛을 만난 후 감정에 대한 나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프로이트에서 다윈까지, 심지어 근대 이후의 모든 심리학 연구를 포함해 지금껏 배웠던 감정에 관한 지식이 1.0 버전이라면 리사 펠트만 바렛 교수의 감정 이론은 완전히 새로운 2.0 버전이다. 기존의 감정 연구 1.0 버전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감정은 유발되는 것이다. 즉, 외부의 자극 때문에 감정이 발생한다. 둘째, 쾌락, 분노, 슬픔 등 소위 기본적인 감정이 있다. 셋째, 특정 감정에는 특정 반응이 있다. 이후 리사 펠트만 바렛 교수는 3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2.0 버전의 새로운 감정 이론을 제시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감정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수동적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본 감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으로 인해 표출되는 반응 역시 고정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은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유발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대뇌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과거 경험 등을 이용해 눈앞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그 사건에 대한 감정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더라도 사람마다 감정과 반응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본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당해도 교훈과 경험을 얻으며
좌절 속에서도 용기를 얻는다. 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부정하다가 자신을 폄하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과 만들어낸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감정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건 기뻐할 만한 이야기다. 내가 감정의 진짜 주인이며 나쁜 감정은 피하고 나에게 유리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리사 펠트만 바렛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저서를 통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1. 신체 컨디션 관리는 필수다. 생리적인 불편함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여름에 태양 아래 한참 동안 줄을 서면 덥고 지친다. 이럴 때는 작은 일에도 화가 쉽게 난다. 불면증으로 잠을 설치고 출근하면 동료와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이런 일이 생기면 신체 컨디션이 문제인데 심리적으로 어딘가 불편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오해한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에 좋은 음식 섭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잘 지키면 된다. 방법 2. 다채로운 경험 쌓기. 감정은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직접 경험이든 독서나 영화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이든 과거의 경험은 감정을 해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심리학자인 나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사람들, 즉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이 안정적이다. 정서 안정성이란 쉽게 말해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예민한 정도, 감정 조절 능력을 가리킨다. 감정이 안정적인 사람은 목표에 더 잘 집중한다. 회사에서 지적받아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한다. 정서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충동을 잘 억제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해도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사람보다 감정을 더 분명하게 인식한다. 즉, 매 순간 느껴지는 감정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 린위탕은 이런 말을 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도 않는다. 감정이 안정적이면 조급하거나 맹목적이지 않고 미래를 차분히 생각할 수 있다. 삶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져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파악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을 잘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 또는 간단하거나 복잡한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맛의 밀크티를 고를지, 어떤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야 하는지 등은 선택이 쉽다. 하지만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기업에 입사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집과 차를 사야 하는지, 고향으로 돌아갈지 도시에 남아있을지와 같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단번에 결정하기 어렵다. 선택지가 너무 많은 데다가 한 번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없어 반복적으로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과 조직행동학 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한 결정 3단계를 추천한다. 먼저 1단계에서 관계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애고 중요한 선택지만 남긴다. 2단계에서 중요한 선택 안의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한 후 결정을 내린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기대 관리를 통해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한다. 심리학에 선택 과부하라는 이론이 있다. 선택 안이 많을수록 자신에게 최고의 선택을 하라고 스트레스를 부여한다. 선택의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더 좋은 선택안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을 경우 실망감은 더욱 심해진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괴로워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택의 폭을 좁힐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 그들의 의견을 참고해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도 선배를 찾아가 어느 지도 교수님이 학문이 깊고 대화 나누기가 좋은지 의견을 구한 다음 추천받은 교수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의향을 밝혔다. 선배들의 건의는 나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지 웰치가 제안한 10-10-10 법칙을 이용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선택안을 살펴볼 수 있다. 세 개의 10은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10분 후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10개월 후 나는 오늘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까? 10년 후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 27살인 싱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부모님의 조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교사 생활을 할지 베이징에서 계속 생활할지 고민하다가 내게 조언을 구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10분 후, 10개월 후, 그리고 10년 후에 지금 한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10분 후에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게 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10개월 후에는 두려울 것 같아요. 내 생활이 어떨지 한눈에 다 보이니까요. 10년 후라면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겠죠.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여전히 도시 생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리를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택안을 이성적으로 분석한 다음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선택하자. 의사결정을 할 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하고 현재 상황만 고려하기 쉽다. 최종 결과의 좋고 나쁨은 간과하는 것이다. 내가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감정 연구를 하고 싶었던 나는 저명한 감정 연구학자 몇 분에게 제자가 되어 연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중 영국에 있는 어느 학교의 교수님 문화의 박사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결정하자마자 영국 요크대학교의 앨런 배들리 교수가 나를 학생으로 받아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심리학자 앨런 배들리는 세계 100대 심리학자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심리학의 대가이다. 나는 앨런 배들리의 제안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앨런 배들리의 문화에서 연구하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원래 약속했던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교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내가 그 교수를 선택했다면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에 아쉬워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다.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하나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마음이 절로 생긴다. 그래서 기대 관리가 필요하다. 기대 관리란 결정을 내린 후의 불안과 아쉬움을 줄이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안 좋은 결과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 당나귀가 있다. 당나귀의 왼쪽과 오른쪽 동일한 거리에 각각 건초더미와 물통이 놓여 있다. 가운데 서 있던 당나귀는 물을 먼저 마실지 건초를 먼저 먹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배를 골고 목이 말라 죽고 말았다. 프랑스 중세 철학자인 장 뷰리당이 풍자한 뷰리당의 당나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일컫는다.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결단력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연습해보자. 1. 속성을 파악한 후 이상적인 선택안 찾기. 우리가 과감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 일, 사물의 여러 속성을 동시에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성이 너무 많아 판단하기 어렵다면 판단해야 할 속성을 줄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속성만 남긴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편의시설이 있는지, 역세권인지 등 반드시 갖춰야 할 속성 몇 가지가 있다. 후보 목록 중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지, 그런 속성을 갖췄는지 비교하면 과감히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 한계 설정. 시간의 한계나 엄격한 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압박하면 결단력 있게 결정할 수 있다. 과감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첫 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굶어 죽은 뷰리당의 당나귀가 되지 않도록 불확실성이 있어도 결단력을 키우는 연습을 많이 하길 바란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메데이아라는 콜키스 섬의 공주가 나온다. 메데이아는 황금 모피를 찾으러 온 이아손 왕자에게 첫눈에 반해 황금 모피를 찾도록 도와주고 그와 함께 떠난다. 메데이아의 아버지는 즉시 사람을 보내 그녀를 쫓는다. 애인의 사랑과 가족에 대한 신뢰 사이에서 갈등하던 메데이아는 결국 아버지와 가족을 배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떠나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말한다. 욕망과 이성이 나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어느 길이 맞는지 알지만 난 틀린 길을 선택했어요. 이 이야기는 메데이아가 애인에게 버림받고 복수의 길을 걷는 것으로 끝이 난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 알고 있지만 잘못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체 왜 그럴까?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부분마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때론 각 부분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조너선 하이트는 본능, 감정, 직감 등을 거칠고 고집이 센 코끼리로 비유하고 이성과 생각 등은 마르고 이성적인 기수로 재미있게 비유한다. 즉흥적인 쾌락을 갈망하는 코끼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이익을 포기한다. 늘씬한 몸매를 추구하면서도
초콜릿 아이스크림의 유혹을 참지 못한다. 반면 기수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코끼리가 현재의 욕망을 억제하기를 바란다. 코끼리 등에 올라탄 기수는 코끼리를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수의 힘으로는 코끼리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욕망과 이성 사이에서 배회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계획이 왜 항상 수포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계획은 이성이 세우지만 계획을 실행할 때는 항상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의지력을 발휘하면 기수가 코끼리를 통제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외부의 도움 활용하기. 타인의 감시나 감독을 통해 자기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요즘 인기가 많은 훈련 캠프들도 대부분 이 점을 이용한다. 다이어트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고액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어떨까? 비용이 아까워서 참가할 수밖에 없다. 2. 실행 의도 활용하기. 목표 의도는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이다. 그러나 실행 의도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조건에서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 하루 1만 보 걷기라는 작은 목표를 유지하고 싶다면 실행 의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해보자. 퇴근 후 버스 타고 집에 갈 때 두 정거장을 먼저 내려서 걸어가자. 누구나 타성에 젖고 나태해질 수 있으며 유혹을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코끼리를 탄 기수는 계속 패배하고 만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선택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 외부의 도움을 구하거나 실행 의도를 활용해 계속 견디며 작은 한 걸음이라도 움직인다면 성공과 더 가까워진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야심찬 실패보다 낫다. 막막하면 쉬운 일부터 해라. 막막하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해 반응하는 곤혹스러운 감정의 일종이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모른다는 의미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 인식이 부족해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고 자신과 외부 세상을 잘 알지 못해 불안하고 괴로워서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철학과 교수 키어런 세티야는 한 칼럼에서 과거의 선택은 바뀌지 않고 미래가 변할 가능성도 작은 상황에서 현재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중년은 위기를 느낀다 라고 말했다. 과거는 뒤집을 수 없고 미래는 따라갈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막막함의 또 다른 표현이다. 기회비용은 어떤 일을 하기로 선택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손실을 의미한다. 과거의 선택이 아쉽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인생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추억에 빠져 있는 것보다 지금 서 있는 곳의 주변을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낫다. 키어런 세티야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일을 많이 하라고 조언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라는 의미다. 노인 심리학 연구를 할 때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 건강하고 원기가 왕성한 어르신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취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일이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아 가치를 발견했다. 결정 이론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미국 심리학 교수 데니얼 카너먼은
그의 베스트셀러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직관적인 사고 시스템, 즉 빠르게 생각하는 시스템 1과 이성적인 사고 시스템, 즉 느리게 생각하는 시스템 2라는 두 가지 생각 시스템을 제시했다. 직관적인 사고 시스템은 사실 직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다. 숲에서 뱀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몸을 피한다. 귀여운 아기를 보면 절로 미소가 나온다. 하지만 21 곱하기 58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산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 계산해야 한다. 이때는 반응은 느리지만 논리적인 추리 능력이 매우 강한 이성적인 사고 시스템이 작동한다. 바꾸어 말하면 잠시 동작을 멈추고 논리적 추리력을 사용하며 천천히 생각한다. 여행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할지,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느 기업에 입사할지 등을 고민할 때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두 생각 시스템을 간단히 비교하자면 직관은 빠르고 자동화된 반응이고 이성은 느리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과학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직관적인 사고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대뇌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절약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편견과 오류에 오도되지 않고 이성적인 결정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데니얼 카너먼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언급한 방법은 잡담을 나누듯이 교류하면서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즉, 사무실 정수기 근처에 가서 동료의 잡담과 지적을 듣듯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벼운 분위기의 환경에 스스로 노출하는 것이다. 외부의 정보와 피드백은 생각의 속도를 늦춘다. 주변에 제3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서 토론 쇼를 열고 충분한 변론을 통해 자신의 직관적인 판단을 꺾는 것이다. 충분한 변론을 거치면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머릿속에 토크쇼를 열어 찬성팀과 반대팀의 토론을 진행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과거의 모든 선택이 누적된 결과이다. 지금까지 내린 결정 중에서 후회가 남는 선택이 있는지 물어보면 모두 그런 일이 많다고 대답할 것이다. 도박장 테이블에는 돈을 걸었으면 손을 떼시오 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마음을 정했으면 후회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손은 거둬들여도 미련은 남는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아쉬운 감정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후회를 없애주는 약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약은 세상과의 비교 멈추기다. 많은 여성이 왜 자신의 몸매와 피부에 만족하지 못할까? 비교 대상이 친구가 아니라 공들여 아름답게 꾸민 스타들의 화보 사진이기 때문이다. 비교는 그만하고 이제 만족하는 데 치중하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자. 후회를 없애는 두 번째 약은 만족감 배우기다. 어떤 선택이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잃은 것에 집착하며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한 선택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 (1965년) 미국의 심리학자 세 사람이 제시한 사회적 시계는 사회 문화의 체제 안에서 사람들에게 관습이 된 인생 주기를 일컫는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 시계는 어느 나이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에 가고 만 6,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만 18세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만 22세 혹은 23세에 취업한다. 28세 즈음은 결혼 정년기이고 만 30세에서 35세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 가정을 꾸린다. 60세 정도가 되면 은퇴한다. 사회적 시계의 주기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시차가 생기면 독촉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러한 외재적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사회적 시계의 주기에 호응하고 결국 나이는 현대인이 평생 느끼는 불안의 근원이 된다. 나이에서 오는 불안을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1. 내가 세운 인생의 시간대에서 살기.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고 자신의 시간대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23세에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5년 후에야 좋은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있다. 26세에 CEO가 되었지만 50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 50세가 되어서야 CEO가 된 사람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혼자 지낸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신만의 성장 시간대가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당신보다 앞선 사람도 있고 당신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도 있다. 모두 각자의 시간대에서 자신의 여정을 달리는 중이다. 질투하거나 비웃을 필요는 없다. 삶은 행동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마음을 편하게 갖자. 당신은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았다. 운명은 나만의 시간대를 계획했고 모든 것이 나만의 시각에 맞춰 이루어진다. 사회적 시계에 너무 개의치 말자. 나만의 시간대에서 나의 시간을 잘 계획하면 그만이다.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이자 우주공학 박사인 고료 미우라는 자신의 시간대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종이접기에 푹 빠져서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종이접기에 쏟았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공 분야에 대한 이상과 포부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료 미우라는 종이접기가 너무 즐거웠고 최선을 다해 연구했다. 그 후 그는 미우라 접기라고 불리는 놀라운 종이접기 방법을 발명했다. 미우라 접기는 접거나 펼칠 때 모든 평행 사변형이 구부러지지 않고 항상 평평함을 유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발명은 항공우주 분야의 접이식 태양에너지 패널부터 의학 분야의 인공혈관 지지대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았다. 꿈은 나이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쫓아가야 한다. 자신의 시간대에서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너무 신중해서도 안 된다. 주변의 시선과 평가에 개의치 말고 남과 달라질 용기를 지녀라. 방법 2.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야를 넓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보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한 길을 가지 않는 남다른 사람들이다. 나는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인물 전기를 읽어보라고 권한다. 그들에게서 생각지 못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노자의 시대로부터 3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자아에 대한 인류의 탐구는 멈추지 않았다. 자아 인지는
누구나 평생 반드시 마주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자아를 빨리 발견하는 방법은 뭘까? 방법 1. 경계를 뛰어넘은 다양한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시도를 하는 투잡 청년이 되는 것이다. 자아 정체감은 지속적인 탐색과 시도를 통해 조금씩 확립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시도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과 마음이 잘 통하는지 모르겠다면 여러 유형의 친구와 사귀며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된다. 어떤 배우자가 적합한지 모르겠다면 이성과의 교제 경험을 쌓으며 잘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시도하다 보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부딪힌 후 튕겨 돌아와야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경험을 통해 마음을 살펴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자신을 포기하고 선택한 결과다. 탐색을 통해 미래의 당신은 더 명확해진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누구나 두 번의 인생이 있다. 첫 번째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두 번째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산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여러 역할을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마음속의 자아를 찾고 나답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평소 알게 모르게 꼬리표를 붙인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사이 다른 사람 역시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인다. 뇌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꼬리표 붙이기라는 시간과 힘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을 필요로 한다. 꼬리표 붙이기는 인류가 인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조금씩 진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유한한 인지 자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꼬리표를 붙인다. 심리학에 낙인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붙인 꼬리표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꼬리표가 정이 내린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뜻이다. 자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꼬리표를 많이 붙여야 한다. 부정적인 꼬리표는 붙이기 전 5초 동안 생각해보자. 난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것이 맞는가? 예를 들어, 난 성격이 이상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이상한 성격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우선 멈추고 생각해보자. 이상한 성격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상한 성격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다른 사람은 어떤 성격을 이상한 성격이라고 생각할까? 그들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동안 자신을 다시 이해하게 되면서 꼬리표를 붙이려던 행동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이는 꼬리표는 어떻게 통제할까? 누군가 우리에게 붙이는 꼬리표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감히 떼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어떤 것이 자신의 과제이고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의 과제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타인이 나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이고 당신과는 상관없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뜻대로 나답게 살아가는 일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이다. 심리학 실험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실험의 첫 단계에서 당신은 다양한 자극을 체험한다. 유쾌한 자극도 있지만 전기 충격 등 불편한 자극도 있다. 실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넓은 방으로 혼자 들어가 10분에서 20분 정도 대기한다. 멍하게 있어도 되고 공상에 빠져도 되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전기 충격을 포함해 첫 단계에서 체험한 자극을 체험해도 된다. 이 실험은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 티모시 윌슨이 진행한 실험으로 그는 2014년 사이언스에 관련 연구 논문을 실었다. 사람들은 전기 충격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면서도 4분의 1에 해당하는 여성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남성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 놀랍지 않은가?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과 조용히 있는 것을 싫어할까? 자신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왜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고독을 참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홀가분하게 자유를 만끽한다. 품위 있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말하면 자신과 성심성의껏 교류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혼자 훌륭한 경험을 할 기회를 만들어보자. 꾸준히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 명상이나 혼자 산책하기 혹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 음미하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등 혼자 지내는 능력이 생긴다. 장자는 도규 지인, 시위 직위라고 하여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을 지극히 귀한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서 도규는 독립적이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고 자신만으로도 완벽해질 수 있는 상태, 즉 자신과 지내는 법을 안다는 뜻이다.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지 못한다. 행복과 불안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다. 핵심은 어떠한 일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일을 더 잘하게 되고 자신감이 더 붙고 행복도 자연스레 찾아온다. 하지만 잘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노력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면 불안과 초조함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추진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많은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불안해한다. 잘 해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실패할까봐 걱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도전한다면 실패로 끝나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동하면 변화가 찾아온다. 지금까지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불안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불편한 마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많은 현자들과 종교 창시자들의 화두였습니다.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인생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어 무너뜨리는 사례가 가끔 보도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흰개미가 커다란 집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불안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마음속 흰개미입니다. 불안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우리 신경을 항상 곤두서 있게 만듭니다. 불안한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고 건강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업적 성취나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일을 하려면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는 것처럼 삶을 살려면 내 마음에 힘을 주는 요소가 있어야 하고 적정한 편안함도 있어야 합니다. 삶을 시원하고 상쾌하게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하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현재에만 오롯이 집중하면 불안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빼고 나면 현재의 나는 어떤 불안이 있나요?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향후에 다시 그런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본보기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후회스런 감정 그 자체에는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지금 현재 내가 잘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명상센터에 갔는데 유리창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습니다. 쏴 하고 자기들 몸을 비비면서 갈대들은 참 열심히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단 한 개의 갈대도 부러지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저항하지 않고 적당히 흔들려 주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러한 갈대의 특성이 갈대를 지켜줍니다. 화성 개척을 위한 실험의 하나로 거대한 유리돔에서 식물을 키우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란 나무들은 이상하게 픽픽 쓰러졌습니다. 원인을 찾고 보니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는 나무라야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약해져서 걸핏하면 쓰러집니다. 바람이 나를 흔드는 것을 후회나 걱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보약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명상을 배우면서 내 마음속 어떠한 불편한 요소를 발견해도 그것을 저의 공부거리로 바라보고 환영할 뿐 그것을 붙잡거나 거기에 매달리거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이 의외로 재미가 쏠쏠합니다. 행복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명은 신체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100세를 살아도 80년 동안을 근심 걱정을 하며 불행하게 살았다면 그의 행복 수명은 20세입니다. 그는 겨우 20년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반대로 30세를 살아도 30년간 행복하게 즐기며 살다 갔다면 그의 행복 수명은 30년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길이로만 장수의 축복을 판별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삶의 질을 보아야 합니다. 삶의 질은 자신의 마음속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타인도 알기 어렵지만 본인 스스로도 알기 어렵습니다. 불안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잘 사는 삶, 행복한 삶, 행복 수명이 길어지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명상에서 배운 것을 몇 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나 자신으로 여기고 그 불안한 마음과 일체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내가 아님을 선언해야 합니다. 생각과 느낌과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 서로 분리된 존재입니다. 이 점을 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거리두기에 성공했다면 두 번째는 검토입니다. 그것들이 진실일까요?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조금만 사유해 보아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 느낌, 감정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진실이 아님을 파악했다면 진실도 아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왜 괴로워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본질은 내가 내 마음에 속아서 쓸데없이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리석고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연하게 보아야만 그런 행태를 버릴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검토를 했다면 다음은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걱정, 기타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상황이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내 삶에 유리하고 바람직할까 연구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검토하기, 대안 찾기에 이어 네 번째는 적용입니다. 이성적으로 찾아낸 대안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며 괴로워하고 싶어서 괴로워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괴로움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었으며 내가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의 주장 혹은 거대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철학자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주장을 싫어하고 수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나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힘과 방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삶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니체는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병을 앓고 나면 항체가 생겨서 나중에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불안,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는 독성과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약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독성을 제거하고 약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나는 더 편안해지고 강해집니다. 제가 배우는 마음 경영과 명상은 이런 것들을 훈련합니다. 누구나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해하며 삶을 누릴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잠에서, 지금의 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은 어서 깨어나라는 알람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